어머니 빚을 다 갚아주지 않을 거면 당장 도장 찍어. 남편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놈아. 당장 이혼해 줄게. 제 입에서 나온 뜻밖의 대답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 입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가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 부메랑이 될 줄은요. 허영에 찌든 심호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나는 한주연입니다. 올해로 42, 작은 인테리어 업체의 공동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 자신을 늘 회색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왔어요. 빨갛지도 파랗지도 않은, 어디에 섞여 놓아도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빛깔 말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주택가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우셨지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굶지도 않았던 그저 평범한 집이었어요. 언니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부모님은 늘 언니 자랑을 입에 달고 사셨고 나는 그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는 둘째였습니다. 아유, 우리 주연이는 심성이 곱고 착해 빠져서 그게 최고 복이지. 어머니가 가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헷갈렸어요. 학창 시절 성적은 늘 중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다 내 이름이 나오면 친구들이 그제야 한주연 우리 반이었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정도였지요. 어중간한 성적에 맞춰 무난한 대학, 무난한 과를 골라 졸업했어요. 졸업장만 손에 쥐었지 이력서에 적을 만한 게 변변이 없더군요. 편의점 야간 알바와 카페 계약직을 오가며 20대 후반을 보내는 동안 가슴 한구석이 늘 묵직했습니다. 이러다 나는 영영 회색으로 살다 가는 게 아닌가, 그런 막막함이 베개 위로 매일 밤 내려앉았어요. 그러다 동네 게시판에서 본 국비 웹디자인 과정이 작은 전환점이 됐습니다. 무료라는 말에 끌려 등록한 강의였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색을 입히고 모양을 잡아가는 그 시간이 2시간을 10분처럼 흘려보내더군요. 6달 만에 종합병원 홍보팀의 웹디자인 담당으로 취직했을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행주를 쥔 채 눈물을 훔치셨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3년 동안 많은 것을 봤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우는 보호자, 응급실로 실려 들어오는 들것, 자기 몸의 일부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떼어주는 사람들. 당연한 하루는 없다는 말이 그제야 가슴에 박혔어요. 나도 내 인생을 조금은 선명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회사를 나와 프리랜서로 돌아섰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민서가 친구들 모임에 한번 나와보라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주연아, 너 그렇게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대체 시집은 언제 갈라? 그러다 늙어 죽어, 얘. 시집은 무슨 얼어 죽을 시집. 내 밥벌이나 똑바로 자리 잡고 나서 천천히 생각할 거야. 아유, 답답하.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말고 이번 딱 한 번만 꾹 참고 나와봐. 가서 남자들 구경도 좀 하고 콧바람도 쐬고 그러라니까. 마지못해 끌려나간 술집에서 민서는 내 옆자리에 한 남자를 앉혔습니다. 이름은 강태식, 미장일을 하는 현장 기술자라고 했어요. 손등이 거칠고 손톱 밑에 옅게 흙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게 도리어 성실해 보였습니다. 주연 씨는 평소에 무슨 일 하십니까? 손이 고우신 걸 보니 편한 사무직이신가 보네요. 강태식이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저는 컴퓨터로 웹디자인해요.
그냥 집에서 앉아서 일해요. 아이고, 그거 참 좋네요. 집에서 편하게 일하시니까 출퇴근 고생도 안 하시고 부럽습니다. 어머, 편하긴요. 저 같은 프리랜서는 일 끊기면 당장 밥줄도 뚝 끊기는 하루살이 신세인걸요. 내 농담에 강태식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습니다. 이가 가지런하지 않았는데 그게 또 꾸미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하하, 듣고 보니 나랑 처지가 완전 비슷하네요. 나도 공사 현장 잡히면 새벽별 보고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일 없는 날엔 방바닥 긁으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거든요. 그래도 땀 흘려서 정직하게 몸 쓰는 일이 진짜 훌륭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강태식이 잔을 들어 내 잔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이야, 주연 씨, 이거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 안 하시고 우리 제법 말이 척척 잘 통하는데요. 그날 밤 강태식이 나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다음에 또 봅시다 하는 인사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진 게 내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강태식과는 그 뒤로 1년쯤 만나다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 몇, 친구 몇이 모인 작은 예식이었지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던 날이 또렷이 떠오릅니다. 강태식의 본가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 한쪽에 김장독이 늘어서 있고 빨랫줄에는 두꺼운 솜니불이 널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술래 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마중을 나오셨어요. 어이구, 내가 우리 태식이가 푹 빠졌다는 그 며느리감이구나. 바깥 날씨 쌀쌀한데 얼른 들어와. 어서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한주연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내가 허리를 깊이 숙이자 박술래 씨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아이고, 싹싹하기도 해라. 인사성도 아주 흠잡을 데 없이 밝네. 우리 태식이가 지짝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골랐어. 방 안에는 시아버지 강만수 씨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셨어요. 나를 보고 안경 너머로 한번 끄덕이실 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시동생 강태진 씨가 옆에서 일어나며 꾸벅 인사를 건넸어요. 아유, 형수님 되시는 거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 잘 부탁드립니다. 형수님. 수더분한 웃음이 강태식과 닮았더군요.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화려하진 않아도 따뜻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내 회색 같은 인생도 평탄하게 흘러가겠다고 말이에요. 저녁상이 차려졌고 박술래 씨가 손수 부친 전을 내 앞으로 자꾸 밀어주셨습니다. 주연아, 눈치 보지 말고 팍팍 많이 먹어라. 보다시피 우리 집이 으리으리하고 별 볼 일 있는 집안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면서 소박하게 산다. 아유, 반찬이 어쩜 이렇게 다 맛있어요. 어머님,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겠어요. 정말 맛있어요. 호호.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쩜 저렇게 입에 착착 감기게 예쁜 소리만 골라 할까? 그날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는 평범했어요. 허영도 무리한 욕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평범함이 좋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3년쯤은 정말 잔잔했습니다. 강태식은 새벽에 나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왔고 나는 작은 방에서 디자인 일감을 받아 도면을 그렸어요. 박술래 씨는 가끔 김치를 담가 보내주셨고 명절이면 시댁에 가 부침개를 부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년째 되던 해 시동생 강태진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술래 씨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주연아, 너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글쎄, 우리 막내 태진이가 데려올 색식감이 말이다. 대학병원 의사란다, 의사. 사람 살리는 그 훌륭한 의사 선생님. 어머나, 세상에 정말 잘 됐네요, 어머님. 도련님도 대단하고 어머님도 정말 어깨가 으쓱하시겠어요. 아이고, 말도 마라. 내 평생 흙바닥에서 구르며 살았는데 우리 집안의 그 잘난 의사 며느리가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니. 내가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간다게. 전화기 너머 박술래 씨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 있었어요. 나는 그저 좋은 일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시동생이 잘 풀리면 가족 전체가 든든해지는 거니까요. 상견례를 마치고 처음 동서가 시댁에 발을 들이던 날 나는 그 풍경을 잊지 못해요. 동서 윤혜린 씨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는데 손에는 묵직한 백화점 종이 가방이 4-5개나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걸로만 꽉꽉 채워 좀 챙겨봤어요. 호호. 윤혜린 씨가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거실에 풀어놓았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건강식품, 고급 화장품 세트, 그리고 박순례 씨 손에 끼워진 묵직한 금가락지까지. 박순례 씨의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아이고, 세상에. 넌 의사일 하느라 돈 벌기도 바쁠 텐데 뭘 이런 비싸고 귀한 걸 양손 무겁게 다 사와. 이게 다 얼마짜리야. 눈이 부시다. 눈이 부셔. 에이, 어머님도 참. 이제 곧 저희 어머님 되실 분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팍팍 해드려야죠. 앞으로 더 좋은 거 많이 사드릴게요. 윤혜린 씨가 내 쪽으로도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드리려고 이것도 하나 샀어요. 이건 형님 거예요. 진짜 별건 아닌데 그냥 쓰세요. 받아보니 향수병이었어요. 나는 그날 그게 어떤 향수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는 가격이더군요. 저녁상에 둘러앉았을 때 박술래 씨가 윤혜린 씨 손을 잡고 쓰다듬으셨어요. 아유, 우리 혜린이는 큰 병원에서 남들 병 고쳐주는 의사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어쩜 이렇게 시어머니 챙길 생각까지 싹 다 했어? 아주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어머님도 참 과찬이세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 도리한 건데요. 저한테 이 정도 돈 쓰는 건 일도 아니에요. 호호. 박술래 씨가 그러면서 내 쪽으로 흘끗 눈길을 던지셨습니다.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삼키시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그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에서 강태식이 윤혜린 씨에게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며 활짝 웃었어요. 아이고, 재수 씨.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한 잔 쫙 받으세요. 우리 강 씨 집안에 이렇게 훌륭하고 돈도 잘 버는 인재가 떡하니 들어와 주니 이 큰형님이 아주 배가 부르고 든든합니다요. 윤혜린 씨가 잔을 받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서늘했지만 나는 애써 모른 척하고 부침개를 한 점 집어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부엌에서 박술래 씨가 등 뒤로 다가오셨습니다. 주연아, 너도 저기 혜린이 하는 것 좀 보고 눈치껏 팍팍 좀 배워라.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집 식구들한테 저렇게 통 크게 돈도 좀 쓰고 베풀고 그래야 사랑을 받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던 그 밤, 나는 우리 부부의 잔잔하던 우물에 처음으로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서 윤혜린 씨가 시댁에 들어온 뒤로 명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부엌에서 박술래 씨와 내가 부침개를 부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였는데 이제는 거실에서 윤혜린 씨의 쇼핑 자랑이 한참이나 이어지곤 했습니다. 추석 전날이었어요. 나는 새벽부터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점심때쯤 윤혜린 씨가 두 손 가득 백화점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백화점 식품관에서 갈비찜 시켜왔어요. 거기 셰프가 직접 만든 거래요. 윤혜린 씨가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풀어놓자 박술래 씨가 박수를 짝 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또 사왔어. 우리 혜린이가 최고다. 어머님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윤혜린 씨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형님은 아침부터 부엌에 계셨어요. 어머, 손이 빨갛게 다 익으셨네. 명절이니까요. 해야지요. 내가 행주에 손을 닦으며 답하자 윤혜린 씨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형님은 참 부지런하셔요. 저는 어머님께 죄송한데 병원 일이 바빠서 이런 거 못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사다 드리는 거죠. 박술래 씨가 갈비찜 뚜껑을 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이게 진짜 맛있다. 비싼 데는 다르네. 윤혜린 씨가 내가 부친 전 접시를 흘끔 쳐다보더니 말끝을 슬쩍 흘렸습니다. 형님 부치신 전도 맛있죠. 그런데 어머님은 요새 기름진 거 많이 드시면 안 되시는데. 말끝에 박술래 씨가 내가 부친 전 접시를 식탁 구석으로 슬며시 밀어 놓으셨어요. 나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박혔지만 입은 굳게 다물었어요. 저녁 무렵 강태식이 시아버지와 막걸리를 한잔하며 윤혜린 씨에게 잔을 권했습니다. 재수 씨도 한 잔 받으세요. 우리 집안에 의사 며느리 들어와서 형님이 어깨에 힘 좀 줍니다. 형님도 참 별 말씀을요. 윤혜린 씨가 손사래를 치자 박술래 씨가 옆에서 한마디 거드셨어요. 우리 혜린이가 이래봬도 큰 병원 의사야.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며느리 의사라고 다 알아. 박술래 씨의 시선이 슬쩍 내게로 옮겨왔습니다. 나는 그 시선의 끝에 무엇이 매달려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송편을 빚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운전대를 잡고 라디오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더군요. 한강 다리를 건너던 무렵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식아, 왜? 오늘 어머님이 내가 부친 전 식탁 끝으로 밀어놓으신 거 봤어. 강태식이 운전대를 잡은 손가락을 한번 까딱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어머니가 기름진 거 안 좋아하시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부치지 말라고 하시지. 새벽부터 와서 종일 부엌에 서 있었는데. 주연아, 너 또 그런다. 강태식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또 그러다니. 내가 뭘 또 그래. 재수 씨가 좀 살갑게 하면 너도 좀 같이 살갑게 굴면 되잖아. 자꾸 비교하고 그러지 마. 비교를 누가 해. 비교하는 건 어머님이고 동서지. 내가 아니야.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려 나왔습니다. 강태식이 신호에 멈춰서며 나를 흘끗 쳐다봤어요. 내가 자격지심이 좀 있어. 한주연. 그게 문제야. 자격지심. 나는 그 단어를 입속에서 한번 굴려봤습니다. 입안이 까끌까끌하게 모래라도 씹은 듯 하더군요. 태식아, 내가 자격지심이라고. 그래. 재수 씨가 돈 많이 버니까 좀 베풀고 사는 건데 그걸 자꾸 꼬아서 들으니까 너만 힘들지. 차창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흘러갔어요. 나는 입을 다물고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유리에 내 얼굴이 비쳤는데 회색빛으로 흐릿하게 떠 있더군요.
해가 두 번쯤 더 바뀌었을 때 우리 부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어요. 강태식이 현장 일에 잔뼈가 굵었고 나도 디자인을 할 줄 알았으니 한번 해볼 만하다 싶었습니다. 사무실은 변두리 상가 2층에 작게 얻었어요. 내가 견적을 뽑고 발주를 넣고 홍보 전단을 만들면 강태식이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망치를 들었습니다.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1년쯤 지나니 직원도 2명 두고 거래처도 제법 생겼습니다. 그 무렵 시동생 강태진 씨네 집을 옮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술래 씨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주연아, 태진이네가 강남으로 옮긴단다. 새 집 들어가면 인테리어 좀 싹 해야 한다는데. 잘 됐네요, 어머님. 그럼 우리한테 맡기시면 되겠네요. 잘해드릴게요. 전화기 너머에서 박술래 씨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한참 만에 답하셨어요. 그런데 말이다. 혜린이가 좀 알아보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 청담동에 유명한 인테리어 회사가 있다나 뭐라나. 아, 그러세요. 너희 회사가 이제 막 자리 잡았잖니. 너희도 부담스러울 거고. 박술래 씨가 그렇게 말끝을 흐리시는데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더군요. 나는 그저 알겠다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강태식이 현장에서 돌아와 점퍼를 벗으며 말했어요. 재수 씨네 공사 청담동 어디다 맡겼다는데 그 집 박살 났다더라. 박살이라니. 뭐가? 바닥 시공이 들떠서 다 뜯어내야 한다나 봐. 어머니가 너 좀 가서 봐달라고 하시는데. 나는 들고 있던 머그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우리한텐 비싸다고 안 맡기시더니 사고 나니까 우리한테 봐달라셔. 주연아, 재수 씨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식구끼리 도와야지. 강태식이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어요. 나는 그 웃음이 예전처럼 우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비위를 맞추는 듯한,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그런 미소였어요. 며칠 밤을 새워 강태식과 우리 인부들이 동선에 집 바닥을 다시 깔았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인사하러 갔던 날 윤혜린 씨가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나왔어요.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자재비는 얼마예요? 자재비만 받을게요. 인건비는 식구니까. 어머, 그래도 되겠어요. 그럼 제가 다음에 따로 챙겨드릴게요. 윤혜린 씨가 그러면서 식탁 위에 백화점 종이 가방을 하나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형님 드리려고 사놨어요. 별건 아니에요. 가방 안에는 명품 스카프가 들어있었어요. 나는 그게 자재비 절반쯤은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곧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혜린 씨가 박술래 씨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등 뒤로 들렸어요. 어머님, 형님이 우리 집 공사 봐주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어머님이 좀 잘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받은 박술래 씨가 다음 날 우리 집에 들르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머뭇거리시던 박술래 씨가 결국 입을 떼셨어요. 주연아, 혜린이가 너한테 신세졌다고 미안해하더라. 너희가 좀 잘 봐줘라. 어머님, 저희가 식구니까 한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박술래 씨가 가방 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미셨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엄마가 보태주는 거다. 봉투 안을 흘끗 보니 10만 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어요. 나는 그 봉투를 다시 박술래 씨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님, 마음만 받을게요. 이건 도로 가져가세요. 박술래 씨가 봉투를 만지작거리시다 헛기침을 하셨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마. 박술래 씨가 돌아가신 뒤 나는 거실 한복판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이 텔레비전을 보다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어머니 뭘 하셔? 그냥 고생했다고. 잘 보내드렸지.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강태식이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한 컵 가득 따라 마셨습니다. 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그 일이 있고 반년쯤 지났을까요? 박술래 씨가 부쩍 이상해지셨어요. 전화 통화 끝에 늘 돈 이야기가 한 자락씩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아, 엄마가 요새 좀 쪼들려서 말이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보내드릴게요. 내가 통장에서 돈을 붙여드리면 박술래 씨가 한참을 고맙다 하시다가 며칠 뒤 또 전화를 거셨어요. 주연아, 이번엔 약값이 좀 많이 나와서. 네, 어머님. 보내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연세 드신 어른이시고 시아버지 약값도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강태식이 새벽에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거실로 나왔습니다. 주연아, 어머니가. 왜? 어머님 무슨 일 있어? 강태식이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머니가 사채를 쓰셨대. 사채라니. 무슨 사채? 주식하다 다 날렸대. 그래서 메우려고 사채를 또 쓰셨는데. 강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는 식탁 모서리를 손으로 짚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얼마야? 억 단위래. 거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나는 강태식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다 그 손을 슬며시 걷었어요. 무언가 묵직한 것이 가슴 한가운데로 천천히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술래 씨의 빚 소식이 전해진 그날 새벽 이후 우리 집은 마치 살얼음판 같았어요. 강태식은 며칠을 두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고 나는 사무실에 나가 견적서를 들여다보면서도 머릿속이 새하얗게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화요일 오후였어요. 사무실에서 직원 김 실장과 함께 새거래처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계단 쪽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여기가 강태식이 마누라 회사 맞지? 덩치 큰 남자 둘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한 명은 검은 모자를 푹 눌렀었고 다른 한 명은 팔뚝에 시퍼런 문신이 드러나 있었어요. 누구세요? 무슨 일이시죠?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묻자 모자 쓴 남자가 책상 위로 서류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박술래 씨 알지? 그 양반 빚 받으러 왔어. 여긴 회사예요. 사적인 일은 따로 처리하시고요.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음 낮게 깔려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문신 남자가 김 실장 앞으로 한 발 다가서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불러. 우리도 정식으로 받으러 온 거니까. 채권 양도받아서 합법적으로 왔어. 받으실 때가 잘못됐어요. 저는 박술래 씨 빚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모자 쓴 남자가 사무실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봤어요. 강태식이 마누라가 한주연이고 한주연이가 이 회사 대표라고 들었는데 며느리가 안 갚으면 누가 갚아?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며느리한테 없어요. 그건 박술래 씨 본인 채무예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무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강태식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처리할 테니까 일단 나가시죠. 일단 좀 나가시죠. 강태식이 두 남자의 등을 떠밀며 계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꽉 쥐었어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김 실장님이 더 놀라셨죠. 죄송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나는 김 실장에게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라 말하고 사무실 문을 잠갔어요. 그날 밤 강태식이 집에 들어온 건 자정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거실 등 하나만 켜놓고 소파에 앉아있던 내게 강태식이 무겁게 걸어와 맞은편에 앉았어요. 주연아, 말해. 강태식이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뗐어요. 우리 회사 돈하고 이 아파트 담보대출하고 그거 합치면 어머니 빚 막을 수 있어. 나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돋아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태식아, 지금 뭐라고 했어? 주연아, 들어봐. 어머니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이대로 두면 사채업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 빚이 어디서 생긴 빚이야. 어머님이 동서 따라 명품 사고 주식 굴리시다 진 빚이잖아. 그걸 왜 우리가 갚아? 우리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강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 어머니지. 그리고 어머님 막내 아들도 있고 의사 며느리도 있어. 그쪽은 왜 가만히 있는데? 재수 씨네는 따로 갚을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보태야지. 보태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떠안는 거잖아. 회사 돈에 아파트까지 잡혀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이자 강태식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주연,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럴 거야가 무슨 말이야. 정상적으로 생각해봐. 회사 자금 빼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줘? 아파트 담보 잡히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강태식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유리잔이 흔들리며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안 갚아줄 거면 이혼해. 거실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한참 동안 듣고 서 있었어요. 뭐라고? 안 갚아줄 거면 이혼하자고. 내 어머니 길거리에 나앉히는 마누라랑 살아서 뭐해. 강태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마에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강태식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고맙다. 당장 찍어줄게.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강태식의 표정이 일순간 굳었어요. 나는 등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 끝에 걸터 앉으니 그제야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이 사람과 함께한 12년이 머릿속에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새벽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들어오던 강태식의 어깨, 같이 회사를 차리겠다며 도면을 펴놓고 밤을 새우던 식탁, 명절마다 시댁 부엌에 서 있던 내 손등. 그 모든 시간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잠깐 빌려 산 것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실장이 수화기를 건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님, 성북종합병원 원장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성북종합병원이요. 수화기를 받아든 내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오래전 내가 웹디자인 담당으로 일했던 그 병원이었어요. 여보세요. 한주연입니다. 한 디자이너님. 아, 이제는 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수화기 너머에서 점잖은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성북종합병원 원장이에요. 한 대표님을 한참 찾았습니다. 저를요? 무슨 일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약속을 잡았어요. 오후 3시 병원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요.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창가 자리에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일어서며 나를 맞았습니다. 양복 차림이 단정하고 안경 너머로 비치는 눈빛이 깊었어요. 한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주연입니다. 자리에 앉자 이정환 원장이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원장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제 평생의 은인이십니다. 한 대표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환 원장이 자리에 다시 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10년 전쯤 한 대표님이 우리 병원에서 일하실 때 신장 한쪽을 익명으로 기증하셨죠. 내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그 일은 아주 가까운 친구 한둘에게만 말했던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한 대표님 신장을 받은 사람이 제 아내였습니다. 찻집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이정환 원장의 안경 너머로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더군요. 한 대표님이 그날 그 결정을 안 하셨으면 제 아내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저는 그 은인을 찾으려고 10년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너무 큰일로 만들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이정환 원장이 손수건을 꺼내 안경을 닦으며 헛기침을 하셨어요. 한 대표님, 제가 오늘 뵙자고 한 건 그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부탁이라니요. 우리 병원이 내년에 정관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규모가 꽤 됩니다. 그 공사를 한 대표님 회사에 맡기고 싶어요. 찻잔을 잡은 내 손이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이정환 원장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한 대표님 회사 포트폴리오를 미리 찾아봤습니다. 작지만 정직한 회사라는 평이 많더군요. 저는 그게 우리 병원에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제가 한 대표님께 일감을 드리는 건 은혜를 갚아서가 아니라 실력 있는 분께 맡기고 싶어서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정환 원장이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한참을 답하지 못했어요. 찻집을 나서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강태식 이름이 떠 있더군요. 나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 전화를 받지 않고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 박순례 씨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자 곧이어 시동생 강태진 씨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으로 전화기에 뜬 이름은 동서 윤혜린 씨였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길을 걸었어요. 저물어가는 해가 골목 끝에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오랜만에 가벼웠어요. 병원장 이정환 씨와의 만남이 있고 사흘쯤 지났을까요? 강태식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주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 식탁 위에 꽃다발을 슬며시 내려놓으며 강태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도면을 천천히 접었어요. 무슨 얘기? 내가 그날 밤에 좀 흥분해서 말이 심했어. 미안해. 강태식이 식탁 의자를 끌어다 내 옆에 바짝 앉았습니다. 나는 의자를 살짝 옆으로 옮기며 거리를 두었어요. 심했지. 그것도 아주 많이. 내가 어머니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너 알잖아, 내 성격. 알지. 그래서 내가 이혼해주겠다고 한 거잖아. 내 말에 강태식의 입꼬리가 슬쩍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풀고 내 손등 위로 손을 얹었어요. 나는 그 손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주연아,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어머니 빚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한테 부담 안 줄게. 어떻게 해볼 건데? 일단 회사 자금을 좀 빌리는 걸로. 태식아. 내가 강태식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자 강태식의 어깨가 살짝 굳었어요. 회사 자금은 직원들 월급이고 자재비고 다음 달 현장 보증금이야. 그걸 빌리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빌리는 거잖아. 다시 채워 넣으면 되잖아. 채워 넣을 돈이 어디서 나와? 당신 통장에 그 돈이 있어. 강태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이 또 또각또각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 박술래 씨가 우리 집 현관에 찾아오셨어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박술래 씨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주연아, 어미 왔다. 문 좀 열어봐라. 문을 열어드리니 박술래 씨가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김장김치며 된장이며 시댁에서 한 번도 챙겨주신 적 없던 것들이었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어미가 너 좋아한다고 좀 챙겨봤다. 앉아라, 앉아. 박술래 씨가 거실 소파에 앉으시며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셨어요. 주연아, 어미가 잘못했다. 이번 일은 진짜 어미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 내가 욕심이 과했지. 혜린이 따라간다고 그게 또 뭐라고. 분에 안 맞는 짓을 했지. 박술래 씨가 내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손바닥이 거칠고 따뜻했어요. 나는 그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손 좀 놔주세요. 주연아, 어미 좀 살려다오. 응,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박술래 씨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륵 떨어졌어요. 나는 박술래 씨의 손을 살며시 풀고 휴지 한 장을 뽑아드렸습니다. 어머님, 눈물 닦으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래, 말해라. 어미가 다 들을게. 어머님 빚을 제가 못 갚는 게 어머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래. 그 돈을 갚으면 저랑 태식이도 똑같이 길거리에 나앉아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요. 그러면 어머님 빚 갚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박술래 씨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나는 박술래 씨의 빈손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쥐어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 동서한테는 가보셨어요. 동서가 의사잖아요. 한 달에 버는 게 저희보다 훨씬 많을 텐데요. 혜린이가 자기네는 대출이 많아서 어렵다고 그러더라. 박술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 박술래 씨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인생도 지켜야 해요. 이해해 주세요. 박술래 씨가 한참을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결국 들고 오신 보따리를 도로 챙기지도 못하시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서셨어요. 같은 주 주말 강태식이 시댁으로 나를 끌고 갔습니다. 시동생 강태진 씨와 동서 윤혜린 씨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어요. 거실 한가운데 좌식 탁자가 놓이고 시아버지 강만수 씨가 텔레비전을 끄고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주연아, 앉아라. 강만수 씨가 좀처럼 입을 떼지 않으시던 분이라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나는 강태식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윤혜린 씨가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윤혜린 씨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잘 지냈어요. 저야 뭐. 그런데 어머님 일로 다들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윤혜린 씨가 그러면서 박술래 씨 쪽으로 안타까운 시선을 던졌어요. 박술래 씨는 두 손으로 무릎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강만수 씨가 헛기침을 한 번 하시더니 입을 떼셨어요. 주연아, 식구가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사는 거다.
네, 아버님. 태식이가 회사 자금하고 집을 좀 정리해서 어미 빚을 막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답하기도 전에 윤혜린 씨가 끼어들었어요. 형님, 저희도 도울게요. 저희가 형편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마음은 같이 있어요. 동선에는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질문에 윤혜린 씨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출이 많아서요. 한 500 정도는 어떻게 해볼게요. 500이요. 빚이 몇 억인데요. 형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의사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윤혜린 씨가 살짝 발끈하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동선에는 500 내시고 시동생 부부 합쳐서 그게 한계예요. 네, 형님. 죄송해요. 저희한테는요. 회사 자금에 집까지 합치면 못해도 4, 5억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다 내라고요.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식이 옆에서 내 옷자락을 슬쩍 잡아당겼어요. 주연아, 일단 들어봐. 태식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말 좀 할게. 나는 강태식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고 좌식 탁자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동선에 저는 어머님 빚 못 갚아드려요. 그리고 못 갚는 이유는 제가 모질어서가 아니라 갚을 형편이 아니어서예요. 한주연. 강태식이 내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잡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식이는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머님 빚 안 갚을 거면 이혼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술래 씨가 입을 벌리시고 윤혜린 씨가 눈을 깜빡거렸어요. 강만수 씨는 안경을 천천히 벗어 무릎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태식아, 내가 그랬어. 강만수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강태식이 머리를 푹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식아, 마누라한테 이혼을 입에 담아. 그날 시댁을 나서는 길 나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어요. 이 결혼은 더 이상 붙들고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어요. 회사 지분과 현장 인력은 내가 모두 인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키운 건 강태식의 손도 있었지만 견적과 거래처 관리와 자금 운용은 거의 내가 도맡아 왔으니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어요. 한 대표님, 현금으로 위자료를 줘야 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회사만 제가 가져갈 수 있으면 돼요. 강태식은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회사 지분을 평가한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챙겨주겠다고 하자 결국 도장을 찍었어요. 그 돈으로 박술래 씨 빚을 막을 작정인 듯 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던 날 강태식이 사무실 복도에서 나를 붙잡았어요. 주연아,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지. 우리 둘 다 도장 찍었잖아. 내가 받은 돈으로는 어머니 빚 절반도 못 막아. 강태식의 얼굴이 노랗게 떠 보였습니다. 나는 가방을 어깨에 다시 매며 답했어요. 태식아, 그건 처음부터 내 몫이 아니었어. 당신 몫이고 당신 가족 몫이지. 한주연, 너 진짜 무섭다. 무서운 거 아니야. 정직한 거지. 나는 사무실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서니 늦가을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가방끈을 다시 고쳐 매고 한 발 한 발 걷는데 누군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등에서 슬며시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에 출근한 김 실장이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대표님, 성북 종합병원에서 정식 견적 요청서 보내왔어요.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네요.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도면 한 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도면 위에 연필 끝을 가만히 올려놓고 첫 선을 그어 내려갔어요. 선은 곱고 가볍지 않았습니다. 성북 종합병원 리모델링 공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감이었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외래 진료실과 입원실, 검사실, 로비 전체를 새로 손보는 작업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김 실장이 옆에서 손을 떨더군요. 대표님, 이거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되죠.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책임도 컸어요. 무엇보다 환자들이 드나드는 곳이라 공사 중 먼지 하나, 소음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지요. 공사가 시작되기 전날 밤 나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도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김 실장이 컵라면 2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대표님, 저녁도 안 드셨죠? 같이 드시죠. 아, 김 실장님도 아직 안 가셨어요. 제가 어떻게 가요? 대표님 혼자 두고. 김 실장이 컵라면 뚜껑을 까며 웃었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강태식 밑에서 5년 넘게 일했지만 이혼 소식이 알려졌을 때 망설임 없이 내 쪽에 남아주었지요. 김 실장님 고마워요. 이쪽으로 와주셔서. 고맙긴요. 저는 대표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봐서 따라온 거예요. 강 사장님이 잘못한 거지요. 강 사장님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 일 잘 끝내고 다음 단계 봅시다. 네, 대표님. 김 실장이 컵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도면 한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기 외래 복도, 폭이 좁아서 자재 운반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새벽 시간에 하면 어때요? 환자들 다니기 전에. 새벽 2시부터 5시까지요. 그러면 인부들 수당이 좀 올라가는데. 그건 내가 책임질게요. 환자들 불편한 게 가장 큰 문제니까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나는 컵라면 면발을 한 젓가락 떠입에 넣었어요. 별맛도 없는 라면이 그날따라 따뜻하게 위장을 데우더군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달이 흘렀습니다. 새벽 2시면 인부들과 함께 자재를 옮기고 낮에는 환자들 동선을 피해 마감 작업을 했어요. 나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들고 다녔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 마주칠 때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휠체어가 지나가면 자재를 옆으로 치웠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외래 복도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고개를 들어보니 동서 윤혜린 씨가 의사 가운을 입고 서 있었어요. 명찰에 큰 종합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병원에 윤혜린 씨가 출입할 일이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동서, 여기 어쩐 일이에요? 우리 병원 의국이랑 여기 의국이 학회 교류가 있어서요. 그런데 형님이 여기서 공사를 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윤혜린 씨가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네, 일 잘 마치고 가야지요. 동서도 일 보세요. 내가 짧게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윤혜린 씨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형님, 그런데요. 여기 외래 바닥재가 좀 미끄러워 보이지 않아요. 환자분들 위험할 것 같은데. 내가 마감 자재 직접 골랐어요. 미끄럼 방지 등급 최고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요. 우리 어머님 같으신 어르신들이 미끄러지시면 어떡해요. 윤혜린 씨가 그렇게 말끝을 흐리고 돌아섰어요. 나는 안전모 끈을 천천히 고쳐 매며 길게 숨을 1번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며 표정이 어두웠어요. 대표님, 병원 안에서 이상한 얘기가 도네요. 무슨 얘기요? 우리가 쓰는 자재가 싸구려라고 환자들 안전을 위협한다고요. 누가 그런 소릴 대요? 의국에서 흘러나온 얘기 같아요. 우리 인부들이 의사 가운 입은 여자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내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도면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김 실장님, 자재 시험 성적서랑 안전인증서 다 출력해서 파일로 묶어주세요. 내일 원장님 만나러 갈게요. 대표님, 정면으로 가시게요. 네. 정직한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자재 인증서가 든 파일을 들고 이정환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이정환 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한 대표님,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원장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희가 쓰는 자재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정환 원장이 의자를 살짝 뒤로 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어제 의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자재 시험 성적서랑 인증서 전부 가져왔어요.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정환 원장이 파일을 천천히 넘겨보셨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하시더니 마지막 장을 덮고 안경을 벗으셨어요. 한 대표님, 저는 한 대표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주셔야 해요. 의심이 한 사람한테서 시작되면 결국 모두에게 번지니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정환 원장이 파일을 책상 한쪽에 잘 정리해 두셨습니다. 한 대표님, 이 얘기를 흘리고 다닌 사람이 누군지 저도 짐작이 갑니다. 원장님, 그 사람한테는 제가 따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은 공사에만 집중해 주세요. 이정환 원장의 목소리에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원장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윤혜린 씨와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윤혜린 씨가 잠깐 멈칫하더니 옅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또 만나네요. 네, 동서. 일 잘 보세요. 나는 짧게 인사하고 지나쳤어요. 등 뒤로 윤혜린 씨의 시선이 한참 따라붙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늦봄, 병원 1층 로비가 완전히 새 옷을 입었어요. 밝은 베이지색 벽에 따뜻한 우드톤 바닥, 환자 대기 의자는 등받이를 한 뼘 더 길게 빼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기대도록 만들었습니다. 준공식 날 이정환 원장이 의사들과 간호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이번 공사를 맡아주신 한주연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정환 원장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직접 내게 다가오셨어요. 한 대표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공사가 끝나니까 환자분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직원들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동안 새벽에 자재 옮기던 게 다 잊혀지네요. 이정환 원장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옆에서 김 실장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어요. 받아보니 모두 새 견적 요청 전화였습니다. 이번 병원 공사를 본 건물주들이 자기 상가도 봐달라며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님, 견적 요청만 벌써 15건이에요. 김 실장이 사무실 문을 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김 실장님, 우리 이제 사람 좀 늘려야겠어요. 네, 대표님. 면접 일정 잡을게요. 그 주 금요일 저녁
사무실 직원 5명과 현장 인부들까지 모두 모여 회식을 했습니다. 사무실 근처 작은 갈빗집을 통째로 빌렸어요.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하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실장이 잔을 들고 일어섰어요. 여러분, 우리 대표님 한 말씀 하시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어요. 여러분, 목이 살짝 잠겼습니다. 나는 한번 헛기침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저는 제가 늘 회색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어디 가도 눈에 안 띄는 그런 사람이요. 직원들이 가만히 내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옆에 있어줘서 이 회색 같은 사람도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대표님, 김 실장이 잔을 들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대표님 만수무강 기원합니다. 만수무강은 좀 이르고요. 우리 회사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한잔합시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잔을 비우고 손등으로 살짝 입가를 닦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오르더군요. 지난 10년간 시댁 부엌에 서서 부침개를 부치며 삼켰던 서운함, 강태식 옆에 누워 천장을 보며 흘렸던 한숨,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한 잔에 녹아 흘러내리는 듯 했어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문자였어요. 화면에 뜬 글자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지금 명령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안내였어요. 나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밤바람이 코트 자락을 살며시 흔들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명령서가 집에 도착한 건 회식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누런 봉투를 뜯어 펼쳐든 순간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채권자는 처음 들어보는 사채 회사였고 금액 칸에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명의자 칸에 한주연이라는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봉투에 든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겼어요.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끝에 찍힌 도장이 내 인감이었습니다. 대출 신청일은 2달 전, 강태식과 이혼 도장을 찍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을 그러고 앉아 있다. 가까스로 휴대전화를 들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회사 인감 어디 보관돼 있죠? 금고에 있죠. 왜 그러세요, 대표님? 회사 명의로 대출 들어간 거 있나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사무실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이상한 게 있었거든요. 이상한 거요. 지난주에 거래은행에서 잔액 조회 문자가 왔는데 금액이 좀 안 맞아서요. 대표님 바쁘셔서 말씀 못 드렸어요. 나는 코트를 걸쳐 입고 그대로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사무실 금고를 열어 통장과 거래 내역서를 꺼내 펼치자 김 실장이 옆에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여기 2달 전에 회사 명의로 사채 대출받은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다른 계좌로 전액 이체됐고요. 이체된 계좌가 누구 거예요? 확인해 보니 강태식 사장님 어머님 명의 계좌예요. 내 입에서 짧은 숨이 흘러나왔어요. 김 실장이 내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대표님, 변호사부터 부르시죠. 네, 그래야겠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였어요. 변호사 박지훈 씨는 내가 가져간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 대표님, 이거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사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로 가야 합니다. 하나는 강태식 씨를 형사 고소하시고 다른 하나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거셔야 해요. 인감 도용된 거 입증되면 빚 갚을 의무 없어요.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인감 증명서 발급 기록 때 보면 강태식 씨 단독으로 발급받았다는 증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분 이혼 직전에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도 정황 증거가 되고요. 박지훈 변호사가 내 앞에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펜을 들어 천천히 서명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더군요. 한번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시간 끌어서 좋을 거 없으니까요. 네, 대표님. 이번 주 안에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강태식이 찾아왔어요. 유리문 너머로 그 얼굴이 보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김 실장에게 먼저 퇴근하라 손짓하고 강태식을 응접 소파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로 왔어? 주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강태식이 푹 꺼진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며칠 새 살이 빠진 듯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할 얘기 있으면 해. 내가 어머니 빚 막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좀 벌였어. 인감 도용한 거. 그 얘기야. 내 말에 강태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도용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였을 때 일이잖아. 우리가 부부였을 때 내 동에 받았어. 내 도장 찍을 거라고 한마디라도 했어. 주연아,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어머니가 사채업자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강태식이 그러면서 소파 끝에 매달리듯 몸을 기울였어요.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갚을 수 있잖아. 병원 공사도 잘 끝났다며. 다른 데서 일도 많이 들어오고. 태식아, 형 한 번만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태식아, 똑똑히 들어. 내가 말을 자르자 강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너 사문서 위조랑 사기로 고소했고 그 사채 빚 나는 한 푼도 안 갚아. 강태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주연,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그래도 12년 같이 살았던 남편인데 12년이 어떻게 됐어? 마지막에 당신이 한 게 뭐였어? 내 도장 훔쳐다 사채 끌어다 쓴 거잖아. 훔친 게 아니라. 훔친 게 아니면 뭔데? 내가 알아. 내가 동의했어. 강태식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연아, 합의해주면 안 될까? 내가 어떻게든 갚아볼게. 갚을 돈 있어. 회사 지분 판 돈, 어머니 빚 막느라 다 썼다며. 남은 게 좀 있어. 그 돈으로 어머니 빚이나 마저 갚아. 내 빚 만들지 말고. 강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먹으로 소파 팔걸이를 한번 내리쳤어요. 한주연, 너 후회한다. 너도 그때 그 말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내 말에 강태식이 입을 다물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소파에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무실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전에 약속되어 있던 상가 계약이 갑자기 취소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한 대표님, 죄송한데 저희 쪽에서 계약을 좀 보류해야겠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대표님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요. 사채 빚도 있고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나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사장님,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건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아무튼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비슷한 전화가 그날 오후에만 2통이 더 걸려왔어요. 김 실장이 내 책상 앞으로 다가오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누가 일부러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 있어요. 의사 동서분요. 내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혜린 씨가 어느 모임에서 우리 회사 얘기를 흘렸을 거라는 짐작은 어렵지 않았어요. 의료기관 건물주 모임이며 병원 관계자 식사 자리며 윤혜린 씨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거래처 명단을 들여다봤어요. 취소 의사를 밝힌 곳이 5군데, 결제를 미루겠다는 곳이 3군데였습니다. 손바닥으로 책상 표면을 한참 동안 쓸어 만졌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박술래 씨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주연아. 어미다. 박술래 씨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태식이가 잡혀갔다. 경찰서에. 수화기를 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주연아.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가 다 잘못했어. 합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응. 박술래 씨의 흐느낌이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태식이가 평생 전과자 되면 어쩌니? 어미가 무릎 꿇고 빌게.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일단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사무실 창가로 다가갔어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흐릿하게 떠 있었습니다. 지친 기색은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휴대전화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지훈 변호사였어요. 한 대표님, 강태식 씨 건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강태식 씨 어머님이 가입하신 보험건 조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흐름이 잡혀요. 처음 보험 설계한 사람이 강태식 씨 재수 씨더라고요. 의사 윤혜린 씨요. 내가 의자에 다시 앉으며 펜을 집어들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상적인 보험 설계가 아니라 의료 기록이랑 연계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흔적이 있어요. 정황이 보험 사기에 가깝습니다. 한 대표님이 예전에 의심하셨던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천천히 들어갔어요. 나는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노트를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빈 종이 위에 펜을 올리고 첫 줄에 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어요. 윤혜린. 펜 끝이 종이를 지그시 누르며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의 전화를 끄는 그날 밤, 나는 사무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종합병원 웹디자인 담당으로 일하던 시절의 자료들을 한쪽 박스에 보관해뒀던 게 기억났거든요. 박스를 끌어내려 먼지를 털어내자 오래된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시댁 식구들의 보험 서류가 한 묶음 있었어요. 6년쯤 전 윤혜린 씨가 시아버지 강만수 씨와 시어머니 박술래 씨의 보험을 재설계해 주겠다며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박술래 씨가 내게 보관해 두라며 맡기셨던 사본이었어요. 서류를 한 장씩 펼쳐보니 그제야 그때 느꼈던 묘한 위화감의 정체가 잡혔습니다. 시아버지 강만수 씨의 진료 기록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어요. 다녀온 적도 없는 검사며 입원하지도 않은 날짜에 입원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액도 비정상적으로 컸어요. 나는 휴대전화로 박지훈 변호사에게 사진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잠시 뒤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 대표님, 이거 결정적인 증거예요. 자료 더 있어요.
네. 몇 개 더 있어요. 내일 아침에 다 가지고 사무실로 와주세요. 정리해서 병원 쪽에 정식으로 제출해야겠어요. 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사무실 불을 끄며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복도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간인데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박지훈 변호사가 정리해준 자료 파일을 들고 성북 종합병원으로 향했어요. 이정한 원장실 앞에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한번 노크하고 문을 열자 이정한 원장이 안경 너머로 나를 맞이하셨어요. 한 대표님, 어쩐 일이세요? 원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좀 무거운 얘기예요. 이정한 원장이 자리를 권하셨습니다. 나는 파일을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려놓고 한 장씩 펼쳐 보였어요. 이게 다 뭡니까? 제 동서 윤혜린 씨가 시부모님 보험을 재설계하면서 만든 서류예요. 그런데 진료 기록이 실제와 안 맞아요. 부풀려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정한 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천천히 넘기셨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이마의 주름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 대표님, 이게 사실이라면 윤 선생은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까지 걸려요. 제가 짐작한 게 맞다면 윤혜린 씨가 환자 진료 기록을 손대고 리베이트도 받아왔을 거예요. 우리 시부모님 거는 그 중 하나일 뿐이고요. 이정한 원장이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책상 위에 전화기를 들어 짧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감사실장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원장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정한 원장이 내가 가져온 자료를 그 손에 건네셨어요. 이 자료 즉시 정밀조사 들어가 주세요. 윤혜린 선생 관련 진료 기록 전수 점검하고요. 네, 원장님. 감사실장이 자료를 받아들고 나간 뒤 이정한 원장이 나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셨어요. 한 대표님, 또 한 번 우리 병원에 빚을 졌습니다. 원장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알게 된 걸 알려드린 것 뿐이에요. 아닙니다. 이런 일은 외부에서 알리기 쉽지 않아요. 이정한 원장의 눈빛이 묵직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하고 원장실을 나섰어요. 내사가 시작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윤혜린 씨가 우리 집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 결국 내가 문을 열어주자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지도 못한 채였고 화장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형님, 동서, 들어와요.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 한 잔을 내밀자 윤혜린 씨가 손을 떨며 잔을 받았어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형님이 알잖아요. 병원에서 저조사 들어왔어요. 형님이 자료 제출하셨다고 들었어요. 윤혜린 씨가 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바닥에 앉았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혜린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동서, 일어나요. 이런 거 안 어울려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요. 원장님께 잘 좀 말씀드려 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 내가 부르는 소리에 윤혜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마디 한다고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동서가 더 잘 알잖아요. 형님, 제 인생 망가져요. 제 면허, 제 가정, 다 망가져요. 동서가 우리 어머님 모셔다가 명품 사입히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만들 때 우리 가정은 안 망가졌어요. 내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윤혜린 씨가 입을 벌리고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다물었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 미워서 자료 낸 거 아니에요. 그게 옳은 일이라서 낸 거예요. 동서도 의사니까 옳은 게 뭔지 알잖아요. 형님, 그리고요. 우리 회사에 대해 헛소문 흘리고 다닌 것도 알고 있어요. 거래처 5군데 계약이 취소됐어요. 윤혜린 씨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나는 손을 내밀어 윤혜린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요, 동서. 여기 더 있어도 답 없어요. 윤혜린 씨가 비틀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한참 남았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감쌌습니다. 병원 내사 결과는 한 달 만에 정리됐어요. 윤혜린 씨가 지난 3년간 환자 수십 명의 진료 기록을 손대고 보험회사에 부풀려진 청구를 해온 정황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의료기기 업체와 약품 도매상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온 흔적도 함께 발견됐어요. 박지훈 변호사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대표님, 윤혜린 씨 병원에서 해임됐고요. 보험사 쪽에서 정식으로 고발 들어갔어요. 검찰 조사받게 될 거예요. 네. 의사 면허도 자격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처벌도 피하기 어려울 거고요. 알겠어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태식 씨 건은 사문서 위조랑 사기죄가 인정돼서 구속영장 청구된답니다. 어머님 빚 막느라 끌어다 쓴 사채건도 다 묶여 있어요. 수화기를 쥔 손이 천천히 풀어졌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거리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변호사님, 합의는 안 합니다. 끝까지 가주세요. 네, 대표님. 그렇게 진행할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김 실장이 사무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표정이 좀 풀어지셨네요. 그래요. 좀 가벼워졌어요. 잘 됐어요, 대표님. 김 실장이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나갔어요. 나는 머그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박술래 씨가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보따리도 들지 않으셨고 옷차림도 초췌하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시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셨어요. 주연아, 어미 좀 받아오.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태식이가 구속됐다. 혜린이는 면허 정지되고 재판 받는다고 한다. 네, 들었어요. 어미가 다 죄인이다. 어미가 욕심부려서 이렇게 됐다. 박술래 씨가 그러면서 무릎으로 내 앞까지 다가오셨어요. 나는 박술래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일으켜 소파에 도로 앉혔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제 마음만 무거워져요. 주연아, 한 번만 도와줘라. 합의해주면 태식이가 형이 가벼워질 수도 있다고. 어머님, 내가 박술래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박술래 씨의 손이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제가 합의 안 하는 건요. 태식이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또 안 그럴 거다. 다시는 안 그럴 거다. 어머님, 이미 2번이에요. 첫 번째는 이혼 도장 찍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제 도장 훔쳐다 사채 끌어다 썼어요. 세 번째 기회를 드리면 이번엔 제가 무너져요. 박술래 씨가 입을 다무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다 결국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서셨습니다. 그래, 어미가 욕심이었다. 어머님, 살아가실 길은 제가 따로 알아봐 드릴게요. 동사무소에 같이 가서 도움받을 곳도 알아보고 작은 일자리도 찾아봐 드릴게요. 그건 며느리로서 해드릴 수 있어요. 박술래 씨가 나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눈가에 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호소하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주연아, 고맙다. 박술래 씨가 천천히 현관을 나가셨습니다. 나는 신발장 앞까지 따라 나가 박술래 씨가 신발끈을 다 매시도록 옆에 서 있었어요. 문이 닫힌 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한 자락 들어와 거실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바람을 맞았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강태식의 재판은 그해 여름에 끝났어요. 사문서 위조와 사기, 그리고 사체 관련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던 날 나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매듭이 풀린 듯한 그런 담담한 마음이었어요. 윤혜린 씨의 재판도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됐습니다. 의사 면허는 정지됐고 보험 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추징금이 함께 선고됐어요. 한때 백화점 종이 가방을 양손 가득 들고 시댁 거실을 누비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가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시동생 강태진 씨는 윤혜린 씨와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고 들었어요. 박술래 씨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주연아, 태진이도 혜린이랑 헤어졌다. 더는 못 살겠다고. 네, 어머님. 어미가 그 며느리를 그렇게 위했는데 그게 다 거품이었지 뭐냐. 박술래 씨의 한숨이 수화기 너머로 길게 흘러나왔어요. 나는 박술래 씨가 살고 계신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도와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만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사무실 직원이 7명으로 늘어났어요. 김 실장은 이제 부사장 직함을 달았고 현장팀도 2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성북 종합병원 리모델링이 알려지면서 다른 중소병원과 한의원 공사 의뢰가 줄을 이었어요. 상가 리모델링은 아예 별도 팀에서 맡아 처리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오후 이정환 원장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손에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한 대표님, 사무실이 많이 커졌네요. 원장님,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 주시지. 가까이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인사나 드릴까 해서요. 이정환 원장이 화분을 내 책상 위에 살며시 올려놓으셨어요. 잎이 도톰한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장님? 행운목이래요. 우리 집사람이 꼭 한 대표님께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사모님이요. 한 대표님 덕분에 우리 집사람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늘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한 대표님이 워낙 바쁘셔서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인사드리러 갈게요. 사모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이정환 원장이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한 대표님, 우리 병원 별관 공사 얘기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불러주시면 언제든 가야지요. 든든해요, 정말. 이정환 원장이 사무실을 나가신 뒤 나는 책상 위 화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도톰한 잎사귀에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잎을 가만히 만져보니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녁 무렵 김 실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대표님, 다음 주 송년회 장소 잡았어요. 우리 식구 다 모일 만한 대로요. 몇 명이에요? 직원이랑 현장 인부 다 합치면 23명이요. 가족까지 부르면 더 많고요. 가족까지 다 부릅시다. 올해는 좀 크게 합시다. 네, 대표님. 그렇게 진행할게요. 김 실장이 메모지를 챙겨 들고 회의실을 나가는데 잠시 멈춰서서 돌아봤어요.
대표님, 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 실장님도요. 김 실장님 없었으면 저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님이 안 무너지셔서 저도 여기까지 온 거죠. 김 실장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책상 의자를 뒤로 살짝 젖히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잔잔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송년회가 있던 날 저녁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과 그 가족들, 현장 인부들과 그 아내와 아이들까지 작은 식당이 떠들썩하게 들썩였습니다. 김 실장이 잔을 들고 일어서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 회사가 무사히 한 해를 넘겼습니다. 박수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우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내 쪽을 바라봤어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사람들 얼굴을 둘러봤어요. 김 실장의 환한 미소, 현장 반장 박씨 아저씨의 굳은 살 박힌 손, 신입 디자이너 정량의 발그레한 볼. 여러분, 목이 살짝 잠겼습니다. 나는 한번 헛기침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제가 40 넘게 살면서 저 자신을 늘 회색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빨갛지도 파랗지도 않은 어디 가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요. 직원들이 가만히 내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지나오면서 알았어요. 회색도 회색 나름이라는 거를요. 진흙처럼 흐물거리는 회색도 있고 돌처럼 단단한 회색도 있더라고요. 저는 단단한 쪽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어줘서요. 박씨 아저씨가 잔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대표님 만수무강. 아저씨, 만수무강은 좀 일러요.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잔을 비우고 손등으로 입가를 살짝 닦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뒤 나는 행사장 앞거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코트 자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예전처럼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단단한 윤곽으로 거리 위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첩을 넘겨봤어요. 성북 종합병원 준공식 사진, 첫 회식 사진, 김 실장이 부사장 명함을 받고 활짝 웃던 사진, 그리고 오늘 송년회 단체 사진까지. 사진 속에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아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중앙에 또렷하게 내 자리에 서 있었어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에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어요. 강태식의 항소가 기각되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문자를 한번 읽고 그대로 휴대전화를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화려한 색은 없었어요. 그저 차분한 회색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색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단단하게 빛을 머금은 그런 색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불을 켰어요. 이정한 원장이 가져다 주신 행운목 화분이 거실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도톰하게 빛을 받고 있었어요. 나는 그 옆에 코트를 걸치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사무실에 나가 도면을 펴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현장에 나갈 거예요.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한 하루가 또 시작될 겁니다. 나는 그게 좋아요. 회색은 어디에 섞여도 도드라지지 않지만 어떤 색과도 어울리고 어떤 색에도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거실 창밖으로 겨울별이 하나,
둘 떠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행운목 잎사귀를 한번 가만히 쓰다듬고 거실 등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도 창가의 잎은 분명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색이라는 색을 부끄러워하며 살아온 40년이었어요. 화려한 색을 두른 사람들 옆에 서면 저는 늘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곤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거짓과 허영으로 칠해진 화려함은 결국 비참하게 벗겨진다는 것을요. 한때 백화점 종이 가방을 양손 가득 들고 시댁 거실을 누비던 동서는 전과자가 되었고, 의사 며느리 자랑에 어깨가 으쓱하던 시어머니는 살던 집마저 잃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코웃음치며 받아들고 나간 남편은 결국 자기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의 무게에 깔려 빚더미 위에 홀로 앉게 됐어요. 저는 여전히 회색입니다. 다만 이제는 흐릿한 회색이 아니라 스스로 단단하게 빛을 머금은 회색이에요. 조용히 묵묵히 정직하게 흘려온 땀방울이 결국 가장 강한 무기였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누군가 지금 흐릿한 회색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책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분께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그 색은 결코 흐린 색이 아니라고, 가장 오래 남는 색이라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